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또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어제 하루 그리고 밤사이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모두 다 마켓 시그널에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CPI 발표부터 어제 있었던 TV 대선 토론까지 오늘 그대로 뉴욕 증시에 다 작용이 됐던 모습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간만 보내왔던 시그널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다 같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강보한 마감하는 데 그쳤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2.17% 그리고 1.07% 상승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확인한 이후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V자형 그런 체크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밤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CPI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있었습니다. 일단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CPI 그 자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안심시켜주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으로는 대체로 다 올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대형주의 상승 덕분에 V자형 회복을 그린 하루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이날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작용을 했겠지만 젠슨 왕 CEO가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테크 컨퍼런스에서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밤사이에 8% 이상 급등했고요. 다른 M7 종목도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밤사이에 8.15%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생성형 AI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고 데이터 센터 너머에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 여전히 있다는 그런 뜻을 시사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한국 시장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TSMC 매우 훌륭하지만 필요할 경우 다른 업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금 최신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은 출렁임을 받았던 것은 과연 이 생성형 AI가 수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젠슨 왕 CEO는 지금 엔비디아의 칩은 인프라 투자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익을 얻기보다는 더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날 빅테크의 분기별 자본 지출이 그래프로 표시가 됐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분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모멘텀과 뒤섞여서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주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주 이틀째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밤사이에 0.71% 하락을 했죠. 버크셔 서웨이가 또 팔았습니다. 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11%까지 축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건 스탠리도 장중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0.42% 그나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종 업계 다른 종목들보다 고평가돼 있다라는 게 이 투자 의견 하향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코어 투자은행의 주가는 0.97%,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가 에버코어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균 이상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은행주 이틀째 대체적으로는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종목들별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이오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며칠 전 저희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 지금 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와 별개로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노바티스 스위스계의 제약회사가 되겠죠.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밤사이에 1.36% 하락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지금 노바티스의 성장 동력은 좀 약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반면 바이킹 테라퓨틱스 밤 사이에 11%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JP모건이 이날 처음으로 비중 확대로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커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GLP-1,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난데 경구용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실험에 나서고 있죠. 이 부분을 주목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였죠.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번째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언스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 주식 관련된 흐름 지금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판정승을 얻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이에 따라서 해리스 관련주는 오르고 트럼프 관련주는 내리는 모습 수요일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하면 대표적인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태양광주들 굉장히 큰 움직임 보여줬고요. 반면에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10% 이상의 급락세 나왔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의 무슨 대통령처럼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좀 토론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코인 가격이 토론 시간 내내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밀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까지는 지금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은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 조금은 높게 나오면서 B컷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B컷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B컷을 반영해서 가파르게 하락했던 2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656%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제유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2.37%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배럴당 67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만 이날 에너지 종목들은 함께 오르지 못했다는 점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제금값, 지금 B컷 가능성이 좀 크게 줄어들면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CPI 발표가 간밤에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예측치처럼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에서는 나름 안도하는 모습으로 작용이 됐고요. 미국의 8월 CPI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오름폭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는 2.5% 상승하는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된 수치를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월가가 예측해왔던 대로 0.2% 상승에 그치면서 2021년 초 이후 가장 안정적인 연율 2.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에 2.9%에 비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접근한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다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가 한 달 만에 0.3% 오르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기도 한데요. 연준이 단기적 변동성이 심한 헤드라인 CPI보다는 이런 핵심 CPI를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더 나은 지표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약간의 우려 섞인 시각도 시장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CPI가 올랐던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나 주거비였는데요. 노동통계국은 대부분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 지수가 한 달 사이에 0.5% 상승한 것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거비가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핵심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월가 분석가들은 8월의 핵심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 예상하고 있는 대로 완만하게 잘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침체가 더 본격화되고 있는 고용 시장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나쁘지 않았지만 핵심 CPI,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의 리스크로는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주택 구매 심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경기 침체가 아닌 오히려 다시금 경기가 살아나는 시그널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3년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앞두고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동반 하락을 한 건데요. 미 주택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계약금리는 9월 6일로 마감된 주말에 전주보다 14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6.29%를 기록하면서 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1.8% 상승해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또 재용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도 0.9% 증가하면서 22년 5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6주 연속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잠재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관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주택 구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기지 금리는 미 국채 금리를 추적을 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번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만큼 앞으로 모기지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과 또 주택 구매와 관련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증시 상승과 관련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정말로 그러할지 이제 다음 주면은 연준이 해당 결과에 대한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현재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여전히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5%, 25bp의 인하일지 50bp의 인하일지를 두고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월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CPI를 확인을 하면서 근본적인 물가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근원 CPI가 인플레이션에 여전히 물음표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에 연준은 25bp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현재 연준이 올해 마지막에 예정된
11월과 12월 정례회의 중에 한 번은 B컷, 즉 50bp의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책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다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연준이 통상적인 25bp 단위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기본 전망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밤 있었던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경제는 여전히 좋은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면서 연말까지 두세 번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노동시장, 즉 고용시장이 추가 완화가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B컷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컷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30%의 확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당장 다음 주 시장에서는 연준이 25bp의 인하를 할 것이다에 조금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미국의 대선 토론, 글로벌 증시가 모두 일제히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해리스에 확실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오늘 미국 증시 안에서도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실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업종으로 불릴 수 있는 해리스 트레이드인 이 선런이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특히 큰 폭의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퍼스트 솔라나 엔페이즈 에너지, 선런 등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모두 승리를 선언했지만 대체로는 해리스가 승리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체감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친환경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한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자산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나 또 다른 관련주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페퍼스톤의 리서치 책임자인 크리스 웨스턴은 트럼프 대 해리스 대선 토론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은 이 토론의 승자가 카멀라 해리스라고 예상한 게 확실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ING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 책임자인 롭 카넬 같은 경우도 만약 트럼프가 잘했다면 달러가 조금이라도 강세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지적의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UBS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우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11월 대선 결과에 대한 확률은 아직까지도 그대로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그 확률을 현재 시점에서는 40%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해리스의 기조가 쭉 이어질지 시장 상황 계속 챙겨보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해리스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자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간밤에 큰 폭의 낙폭은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27,000달러 선 정도에서 지속적인 지지부진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말로 당선이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이 더 불거질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대선 토론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출렁임을 보였지만 또 간밤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에 나서면서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도 일시적으로 회복에 나서는 모습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카멀라 해리스 쪽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렇다 할 만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워낙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무언가는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코인 시장 분위기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11 테러, 미국인들이 절대 잊지 못할 사건 1위, 오라클 실적 발표, 피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입니다. 자, 2001년도 9월 11일. 저는 자다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는 삼풍백화점 사고. 제 삼풍백화점 오픈할 때 첫날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 기억이고, 그 다음에 이 9.11 테러도 이건 더 충격적이었죠. 이거는 일어나리라 생각도 못하는, 천조국인 미국의 심장부를 저렇게 때릴 수 있을 것인가. 저거는 약간 그 SF 영화나, 그렇죠,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가정 상황, 그렇죠, 미국이 위기에 처해서 테러 단체의 위협을 받고 그걸 또 극복해내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 이런 것들,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뭐 그런 터뷸런스 영화, 에어포스 원 영화 같은 그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실제로 뉴스 화면에 나오니까 조금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1년도 9월 11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매년 잊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이 아직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9.11 추모박물관이 개관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까 제 기억에 있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는 게, 한쪽은 이제 거기에 원래 그 뭐 잔해들을 남겨서 뭐 박물관 뭐 추모 탑 이런 거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쵸, 그런 그쪽의 상황상 집값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무산이 되었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잊으면 안 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추모 현장을 거기에다가 만드느니 많이 하는데, 항상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만들더라도 어디 저기 먼 데다가 만듭니다. 그 현장이 아니고, 추모 공간이 그 동네가 아니라 어디 먼데 저기 영향 안 받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9.11 그 테러 추모 박물관은 그 한복판에 그 현장 그대로 보존한 가운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는 그때 저기 뭐 이름도 안 써져 있는 뭐 그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름도 안 써져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분들은 누군지 한 명 한 명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기념비에 새겨져 있고요. 추모비겠죠? 기념비가 아니라.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모든 희생자들,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 모든 희생자들의 사진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클로즈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원이 다 밝혀졌으면 다행인데 안 밝혀진 거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약간 대성당식으로 밑을 내려다보면서 볼 수 있는, 가운데로 완전히 파놨습니다. 그 현장을.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광장 같이 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위쪽으로 지상으로 와보면 이제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자, 9.11 테러가 났을 때,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카메라를 많이 찍고 있었어요. 이때 2001년도만 해도, 그때가 IT법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가 갤럭시 시리즈도 굉장히 초반 아이폰도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절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지금 유튜브 시절이나 핸드폰이 더 고해상도 핸드폰이 확산됐던 시절이라면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었겠지만, 다행히 여기 완전히 너무 중심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찍고 있어서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 그 장면부터 찍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카메라맨들이 거기 이거를 찍으려고 대기했던 게 아니라 또 음모론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냐면 그 실제로 주식시장은 4일 동안 임시 폐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5일째 열렸는데 거의 15%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저거 차티스트가 보기에 이미 그 급락 차트였고 저 당시에 풋옵션이 비이성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오사마 빈 라덴하고 연계설까지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비행기가 날라오는 그 장면이 다 찍힌 게 야 저거를 찍을 수가 있냐, 저거를 우연으로 찍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음모론자들은 미리 카메라를 다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음모론자들은.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라오는 장면이 다 보였다. 근데 거기에 실제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그걸 찍으려고 되게 세팅했던 게 아니라 다른 행사를 찍고 있다가 그걸 잡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미국인들 자국민 3,000명의 목숨을 희생하는 대가로 그럼 일부러 제2의 진주만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음모론자들이 저기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진주만을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원자폭탄 터뜨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진주만 공수를 받으니까 얘네가 미쳤네 해가지고 원자폭탄 2대를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부러 저기를 한 거란 얘기죠. 진주만 공습처럼 제2의 진주만 공습을 당해서 미국인들이 각성을 해야 이제 우리 본토도 지금 이 2000년대에도 우리 본토를 맞아가지고 희생될 수 있구나. 이걸 각성을 해야 뭐 이라크든 뭐든 때릴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라크 공격을 갔잖아요. 후세인을 죽이고 나중에 빈라덴은 오바마 시절에 잡았죠. 어쨌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필요해서 자국민 3,000명을 희생해가지고 이런 거를 각본을 짜고 만들었다. 이게 음모론입니다. 그렇죠?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는데 이 비행기 여기 4대를 납치했잖아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랑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2대씩 납치해가지고 여기에 1차적으로 타격한 다음에 2차적으로 타격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펜타곤에다가 또 한 대 박았죠. 그렇죠? 한 대는 아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또 어디다 갖다 박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시간이거든요. 8시부터 따지면은 5시간쯤 되죠. 실제로 타격한 시간 9시 반부터 보면은 한 3시간 간격 아래서 이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임라인을 여기서 이게 역사 시간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펜실베니아주 서머셋 카운티의 한 들판에서 93편이 납치범들에 의해 추락했어요. 한 편이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탑승자 44명 전원 사망하면서 10시 3분에 마지막 비행기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10시 5분에는 화재로 인해서 또 펜타곤 서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10시 50분 지나서 이제 13시가 돼서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인데요. 이 9.11 테러가 그러면은 과연 이 몇 살 정도까지 기억이 가장 남는 사건인 것인가? 미국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납치한 편명이고요. 네, 안타깝죠. 그리고 이거 부시 대통령 저거 유명하죠. 그 플로리다 그 유치원인가 초등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림 그리면서. 그렇죠. 근데 그때 보좌관이어가지고 귓속말로 했더니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7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저기 불려가서 저기를 들었어요. 7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죠. 그랬더니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을까 분노했지만 천진한 아이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 7분 동안 그 유치원 선생님하고 옆에서 다 그 그림 그리는 거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떴거든요. 그 7분 갖고 논란이 됐어요. 어쨌든 분노해가지고 이라크를 쳤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아주 음모론은 어디든 있습니다. 이것도 음모론 있죠. 이것도 트루먼 쇼처럼 꾸며놓고 닐 암스트롱이 처음 달을 밟은 것처럼 지금 뻥을 치고 있다. 음모론이 묻은 사건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닐 암스트롱이 60년대 이때 달 착륙했던 거, 그리고 세계 2차 대전도 있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나오네요. 그리고 9.11 테러도 있고요. 코로나까지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여기서 누가 뭐를 잘 기억할 것인가? 사일렌트 젠 세대부터 베이비붐, 젠 X,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젠지 세대들은 이제 아직 8살, 7살들이라서 이 설문조사를 못해요. 기억하는 게 없잖아요. 7살, 8살은. 네, 뒤로 가겠습니다. 코로나겠죠? 7살, 8살은. 네, 그래서 사일렌트 제네레이션 세대는 76세 이상입니다.
1928년부터 1945년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했던 세대고요. 베이비붐 세대는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났던 57에서 75세, 1946년에서 1964년이고요. X세대, 우리가 MZ세대의 끝자락 뭐 하는 세대인데 41에서 56, 1965년에서 1980년대, 밀레니얼 세대 2025세에서 40세, 1981년에서 1996세. MG 거리는 게 여기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MG인지 몰라요. Z세대 9세, 9세에서 24세, 1997년에서 2012년. 알파 세대는 8살 이하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조사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일런트 제너레이션부터 Z세대까지, 밀레니얼 세대까지죠. Z세대도 9살이 있기 때문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볼까요? 사일런트 젠 세대,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세계 2차 대전보다도 9.11 테러, 이거를 가장 인상 깊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케네디 암살,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달 착륙보다도 이거를 젊은 시절에 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30, 40대 때 봤었던 사람들인데도 9.11 테러가 더 인상 깊었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60% 가까이 나왔죠. 뒤로 가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JF 케네디 암살이 2위고 9.11 테러가 70%로 1위입니다. 여기도 베트남 전쟁하고 JFK 암살이 가장 젊은 시절 때 봤던 세대들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바마가 올라오죠. 오바마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X세대. X세대는 9월 1일 9.11 테러가 80% 가까이 올라오고요. 오바마 선거가 40%. 아, 베를린 장벽이 있네요. 여긴가? 저 베를린 장벽 제 생각이 나가지고. 네, 뒤로 가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9월 11일 테러 더 올라갔어요. 90% 가까이. 오바마 선거가 50% 가까이 되고 여기 오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나오네요. 결국 9.11 테러를 명분으로 여길 친 거죠. 그렇죠? 그걸로 게이 결혼은 뭐예요, 저거? 어쨌든 9.11 테러가 밀레니얼 세대까지도 전부 1위다. 네. 얼마나 지금 미국인들이 전부 인상 깊게 생각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 실적입니다. 자, 아까 전에 주시장에 9.11 테러가 발생됐을 당시에 4일 임시 휴장했다고 하는데 만약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임시 휴장할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면은 충격은 상상도 못하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주식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서킷 브레이커 그 제도도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더 폭락을 부르는 제도의 그 허점이 생겨버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약 발생되면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만약에 빚을 져가지고 신용으로 샀다면 마진콜이 들어와서 자기 금액만 날리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50억을 빌렸어요. 그럼 자기 50억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명심하세요.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다 뺏어가가지고 묶어놓고 휴대폰 다 통제한 상태에서 그렇죠? 하다가 마진콜 걸려가지고 지금 막 50억, 100억 물어줘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런 9.11 테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테러 분자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또 중요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빌 게이츠 회장을 제치고 세계 주식 부호 5위 안에. 자, 우리가 10위 안도 중요하지만 사실 손바닥 하나가 5개이기 때문에 셀라면은 5손가락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라클 창업자이자 회장님 이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 의해서 급등해가지고. 그래서 빌 게이츠를 제치고 빌 게이츠는 이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조 단위로 갔고요. 혼자 달나라로. 자, 이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7% 증가해서 13.31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2.93 빌리언 달러로 2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03 달러로 20% 증가했고요. 조정해 보니까 17% 조금 줄었지만 역시나 늘었고, 아, 실적이 아주 탄탄하네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 앤 라이선스 서포트가 거의 79%, 80%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 오라클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구글, 메타. 자, 이런 회사들의 반열에 같이 오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우리 은행, 증권, 보험, 뭐 은행을 가던 증권사를 가던 보험사를 가던 뭐 계정을 틀 거 아닙니까? 은행에는 예적금을 들 거고 증권사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할 것이고 보험에는 보험 상품을 들겠죠. 보험 상품에도 뭐 펀드 연계한 상품도 있고 예금 같은 상품도 있고 이래요. 주식이라고 하지만 다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계정을 트면은 그 계정을 거기 보험사, 증권사, 은행사 그리고 고객도 이용을 해야 되죠. 그거를 뭐 집에 있는 걸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보안이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 업체가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 오라클이었습니다. 근데 오라클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강자였는데 뭐가 등장을 했냐면 얘네가 만들어준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클라우드가 대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클라우드 구름처럼 띄워놓고 거길 거 끌어다 쓰는 이 시대가 와버리니까 얘네가 지금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금방 적응을 한 거죠. 얘네도 클라우드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요 예전에 했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게 캐시카우가 됐고 이제 오히려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이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오라클은 전통적인 부분도 있고 미래적인 부분도 있고 조합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오라클이 이번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으면서 주식 부호 5위에 회장님을 올려앉혔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4분기 만에 나왔네요. 13.23 빌리언 달러 매출이 예상됐는데 13.31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3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받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도 어닝 쇼크가 전 분기에 나왔다가 이번 분기에 9월 10일 날 1.33 달러 예상됐는데 1.39 달러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자, 이제 거의 도달됐네요. 4.21%만 오르면은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 162.46에 도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더 올려야겠죠. 평균 목표가를. 그렇죠? 평균 목표가라는 게 이제 각 증권사가 올리면 평균이 올라가는 거죠. 컨센서스가 합의된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 16바이에 13홀드. 좀 홀드랑 바이가 좀 많이 반반 섞여 있긴 하네요. 그렇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총알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오라클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인식이 전환이 되면은 아마 바이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와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가장 적이죠. 가장 최상의 그거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 여기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하면 채널이 나오잖아요. 이 채널을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채널을 정확히 띄워놓는 갭 상승이 나왔고요. 이틀째도 유지했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그렇죠?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하락할 때 뭐라고 했어요? 빨리 다른 거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자, 오라클 봐봐요. 오라클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거 갈 때 안 가다가 이제 이번 달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도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동산 업체들 있죠. 이터닉스랑 이런 업체들. 이터닉스랑 이런 업체들도 그렇죠? 주봉에서 신고가인데 월봉도 신고가예요. 이터닉스란 이제 뭐 부동산 업체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저문 게 아니고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기술적 이격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터닉스니 오라클은 신고가인데요. 어제도. 그렇죠? 자, 이렇게 오라클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라클 같은 이런 회사가 탄생하는 미래가 어디서 왔습니까? 9.11 테러 때 좌절하고 미국인들이 다 실망하고 발전할 생각이 없었으면 지금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회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미국이 초토화가 됐으면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젠슨왕이 부자가 되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결국에는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안 잊었기 때문에 이 미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평. 그래서 이런 놈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테러리즘 아웃!
테러리스트 박멸. 어제 오전 10시 첫 번째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쌓인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선 토론은 해리스의 판정 승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판정 승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왜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3일 쌓인 시간에서도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미국 대선이 중요한 이유, 미국의 GDP, 경제가 세계 1위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선 TV 토론은 또 중요했을까요?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리스로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한 이후 트럼프와 해리스가 만난 첫 번째 공식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합의된 유일한 토론이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팽배히 지금 겨뤄지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이었죠. 한편 지금 2차 토론 가능성, 어제의 토론이 끝난 이후 조금 열려 있는 듯한 모습들인데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부통령 후보의 토론은 10월 1일에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토론 내용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트럼프와 해리스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단 경제 관련해서는 해리스, 나는 중산층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에 대해서 관세 정책은 단지 20%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 적자는 증가는 물론 중산층의 삶이 결국에는 힘들어질 것이다 라면서 중산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런 해리스의 공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시절에도 내가 관세를 부과했었지만 물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물가는 지금 더 힘든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외교 부문 관련해서는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는 민주주의보다 스트롱맨을 더 신경 쓴다면서 푸틴과 김정은을 거론을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토 동맹국과 잘 협력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국가 리더와도 친분을 쌓으며 분쟁을 안 일으켰다며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끝내려면 지금 당장 전화를 해서 끝낼 수 있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은 모습들이었죠. 또 다른 내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민자 관련해서도 확연히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좀 대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허용했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저지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반박에 나섰죠. 이런 공방이 오가다가 트럼프의 막말 이슈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민자가 거주민들의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면서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더레이터가 좀 중재하는 모습들도 방송에 표출이 됐었죠. 그리고 낙태권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낙태권이 왜 중요했냐. 지금 로데웨이드 판결이 2022년에 뒤집어지면서 5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임신 중지 권리, 즉 낙태권이 지금 금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렇게 로데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지게 된 게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게 해리스 측, 민주당 측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낙태권이 왜 중요하냐? 지금 미국인 대다수는 낙태권을 옹호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낙태권이 금지되면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해리스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로데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진 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3명을 임명했는데 이 3명을 임명함으로써 연방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로데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태법을 금지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대한 자유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쳐갔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로데웨이드 판결 폐기에 대해서 당시에도 헌법학자 등이 지지했던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조금은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나는 낙태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 주에 맡긴 것일 뿐이다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좀 삼가하면서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도 이 부분이 조금은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해리스의 승으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CNN이 이 토론이 끝난 직후에 빠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전에는 우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50%였는데 토론 이후에 이게 37%로 줄었고요. 오히려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는 의견이 63%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폭스뉴스의 사설 헤드라인입니다.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한 승자가 있었지만 아직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승자는 해리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에서마저도 지금 해리스를 승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연한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역시 시장도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로 봤습니다. 사실 달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일 때 같이 강세 흐름을 가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 밤 11시쯤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이 됐던 시간이죠. 이때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해리스 측으로 좀 기우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역시 해리스를 우위로 봤다는 뜻이 되겠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엇갈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는 오름세를 보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주는 내림세를 보였죠. 해리스 민주당이라고 하면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주로 꼽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 크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트럼프 관련주 직접적으로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밤사이에 10% 이상 급락했고요. 또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자처하고 있기도 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론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은 해리스 측으로 기우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지난 3일 사인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선은 조금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직선제와 간선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합주와 대의원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경합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승자가 갈리게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저 경합주에 가지고 있는 대의원의 숫자를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몇 명씩 가져갈 수 있냐가 최종 승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해리스 측이 잠정적으로 확보한 대의원 수 225명이 되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정 확보한 대의원 수는 219명이 되겠습니다. 270이라는 매직 넘버까지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전국 지지율보다 중요한 건 대의원이죠. 과연
과연 이 데이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측은 누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론 이후 살짝 밀리는 듯한 트럼프이지만요. 트럼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제게는 아직 54일이 남아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런 부분 어떻게 소화하면서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저희와 계속 호흡하시면서 챙겨보시죠.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